해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나온 미디어 자료 또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 언제부터 해야 되나? 미디어 자료를 보게 되면 젊은 당뇨가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 동반한 2030 세대의 당뇨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 또 이 급증하는 젊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라는 문구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심각한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MZ 세대 트렌드의 어떤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이 세대에게 있어서 이 당뇨, 혈당 관리가 특히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이 젊은 세대의 당뇨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이런 얘기가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20세부터 39세의 젊은 당뇨의 발생률이 무려 22%나 증가됐다. 또 유병률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2배 정도 늘었다. 즉 우리의 머릿속의 인식에서 당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이제 결코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문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이른 나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어떻게 될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좀 심각한 편입니다. 심각한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수화물을 즐겨 섭취하기 때문이겠죠. 를 보게 되면 30대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6분의 1이 굉장히 높죠. 16%예요. 30세 이상의 16%. 65세 이상의 성인 10명 중 3명이 약 30% 정도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당뇨병 환자 중에 미인지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무려 34%나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은 30세 이상의 16%, 65세 이상의 30%를 먼저 인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인지해야 되는 것일까? 이 당뇨는 사실 질병의 단계로 접어든 단계예요. 근데 이 당뇨라는 질병의 단계에 들어서기 이전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계를 우리가 전 단계 당뇨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건강 상태. 이 반건강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란 방을 건널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이 반건강 상태의 비율이 30대 이상의 경우 무려 44.3%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0세 이상의 44.3%예요. 앞서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 당뇨병 유병률이 16%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6%와 44%를 더하게 되면 60%예요. 30세 이상의 60%의 국민이 당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당 관련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군인 전 단계 당뇨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6명,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의 성인의 비율입니다. 전 단계 당뇨가 무려 50%입니다. 앞서 당뇨가 65세가 거의 3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30%에 50%를 더하게 되면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80%가 당뇨를 가지고 있거나 향후 5년 이내 최대 40% 이상 당뇨로 이행될 수 있는 전 단계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게 바로 당뇨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야금야금 우리 몸을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미리 인지하시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혈당 관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식생활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혈당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 혈당 그러는데 혈당 수치와 혈당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 혈당 수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정상이라는 것은 공복 혈당 기준을 합니다. 8시간 정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뇨의 경우에는 126 이상인 경우에 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당뇨와 정상의 사이가 크게 됩니다. 그럼 100 이상 125 이하는 뭐야? 이 부분을 우리가 전 단계 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반건강 상태라고 얘기해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전 단계 당뇨라는 구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당뇨의 범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125 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126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당뇨가 증상도 없고 한번 발생하면 이 당뇨가 이정 상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 단계 당뇨라는 그 구역을 만들자. 그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당뇨의 위험성을 인지시키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100 이상 125 이하의 반건강 상태 전 단계 당뇨. 5년 이내에 최대 44%가 당뇨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구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라는 것은 정상에서 우리가 내당능 장애라고 얘기하는 전 단계 당뇨, 그 이후에 2형 당뇨, 그리고 2형 당뇨 이후에 당뇨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 합병증 단계 그리고 장애 사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당뇨는 사실 합병증에 의한 장애 또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뇨에 의해서 신체 기관 중에 손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어떤 부분?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신체 내 기관 중에서 미세혈관이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그 기관의 손상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겠죠. 우리 신체 내에 미세혈관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신체 내에 미세혈관이 많은 기관.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기관.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에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장부터 고장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미세혈관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잇몸입니다. 잇몸. 잇몸. 잇몸에도 미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당으로 인해서 높은 당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혈액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잇몸도 손상이 돼서 치아가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당뇨에 의해서 치아가 소실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 잇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에 의한 치아 손상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 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바로 안구, 눈이라는 부분입니다. 눈에도 미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죠. 그리고 두뇌에도 문제가 됩니다. 인지 또 뇌에 관련되어 있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증가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뇨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대사합병증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혈당 그러는데 혈당이란 무엇일까? 혈당이란 무엇일까요? 혈당. 혈당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 안에 당이 톡톡톡톡톡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혈류의 흐름을 타고 우리 신체 세포가 이 당을 받아들이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는 다양한 체내 대사와 호르몬을 통해서 이 혈당의 수준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내려갔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혈당이 내려갔을 때 우리 신체에서는 이 혈당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혈당을 너무 치고 올라갔을 때 이것을 정상 범주로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얘기하죠. 사실 우리 신체에서 낮은 수준의 혈당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호르몬은 또 행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높은 혈당을 끄집어 내려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당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인슐린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 혈당 수준이 올라갈 경우에, 화면에서처럼 혈당 수준이 올라갈 경우에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포라는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외부의 인자들로부터 항상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항상 닫아놔요. 문을 항상 닫아놔요. 즉 혈류에 포도당이 많아도 세포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자기 스스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 세포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아이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아이입니다. 한마디로 당이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쇠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쇠가 세포에 당이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되면 문이 열리고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높은 수준의 당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깜짝 놀라죠. 우리 신체에서는 이 인슐린 깜짝 놀라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야, 당이 너무 수준이 높아. 빨리 인슐린이란 열쇠를 많이 풀어서 모든 세포의 문을 열어.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때 분비가 되는 인슐린들이 세포의 문을 다 열어버리고 혈중에 있는 당이 급속도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겠죠. 혈당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세포가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당을 받아들인 거예요. 일부는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지방으로 저장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이 늘어난다, 비만해진다. 한국 사람들의 비만의 원인은 당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급격한 당 상승으로 인해서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인슐린이 세포의 모든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혈중의 당의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혈중에 당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의 수준이 내려가게 돼요. 그럼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또 한 번 다른 음식에 대한 식욕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당을 또 많이 급하게 섭취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혈당치가 치고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의 사용도가 증가됨으로써 이 열쇠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열쇠가 닳게 돼요. 열쇠가 닳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의 인슐린이 세포의 문, 예를 드는 겁니다. 세포의 문 하나를 열었다면 이제 두세 개의 인슐린이 나와야지만 세포의 문 하나를 열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슐린이란 열쇠가 아무리 많이 분비가 돼도 결과적으로 세포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당이 혈중에 그대로 쌓여 있고 세포는 반대로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배고파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중의 당 관리를 위해서, 당뇨 관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혈당 스파이크가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탄수화물의 섭취를 절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뭔가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는 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컨대 고깃집을 얼마 전에 그 팀원들과 갔어요. 삼겹살집을. 비슷한 예를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삼겹살집 가면 삼겹살을 시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삼겹살집 가면 2명이 가가지고 2인분 시키면 이거 죄악이잖아요. 2명이 가서 어떻게 2인분을 시켜 삼겹살집 가가지고 2명이 가면 4인분 시키고 한 6명 가면
한 10인분 먹는 게 또 기본적이잖아요. 자신의 양보다 인분수보다는 간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참 이상하게 삼겹살집 가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집의 뭔가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삼겹살을 다 먹은 다음에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먹는 거, 또 물냉면으로 입가심하는 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때서야 인제 좀 배부르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죠. 그럼 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기본적으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만, 또 면을 먹을 때만 포만감을 느낄까? 이게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밥을 먹지 않으면, 탄수화물을 하지 않으면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혈당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미세혈관이 많은 곳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병증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혈당 건강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세혈관이 몰려 있는 곳에 건강에 문제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망막, 시야가 흐려집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 신체 평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뛰는 게 바로 심장이죠. 태아 때부터. 이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당뇨병 환자의 65%의 사망 원인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65%의 사망 원인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 질환으로 죽어요. 바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십니다. 심근경색. 또 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의 문제, 또 신장과 신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계속 얘기 드리지만 혈관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독상경화증,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 신장질환, 그리고 눈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 그리고 가장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족부병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장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발에 한번 상처가 나게 되면 또 그 통증도 만만치 않고요. 음 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문헌 자료를 보게 되면 혈당과 건강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정상인에 비해서 공복혈당 장애, 또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정리를 해 보게 되면 혈당 관리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생활 습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발생하면 이전으로 돌아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을까? 증상이 미미합니다. 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혈당 관련돼 있는 위험 요인,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환경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이 환경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구라는 개념이에요. 같은 식생활권에 있는 분들,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분들, 아니 점심을 요즘에 따로 먹으니까 아침과 저녁을 같이 드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당뇨병이 있으면 그 음식, 그 식단을 같이 공유하는 분들의 당뇨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당뇨병일 경우에 똑같은 식단을 섭취하는 아이의 당뇨 발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즉 가족 구성원 중에 이러한 원인으로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임신성 당뇨를 경험하신 분들, 또는 4kg 이상의 아이를 분만한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당 관련되어 있는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임신을 준비하시는 여성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임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신 정기와 중기와 후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임신 정기에는 다양한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 어, 등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때는 어, 태아의 세포가 분열하는 시점에서 몸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량 에너지원보다는 미량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중기 이후부터는 미량의 영양소와 더불어서 이 만들어진 아이의 신체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적절한 열량 에너지원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너무 과도한 열량 에너지원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엉덩이, 허리 둘레비가 좀 정상 범위를 넘는다, 또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 반면에 LDL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위험 요인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증상, 미미한 증상이에요. 미미한 증상이지만 확인하면 좋겠죠.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꼼꼼하게 자신의 당 체크해 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체중 감소가 있으신 분들,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감량되시는 분들, 우리 당 관련돼 있는 문제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감량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 드리면, 이 지방이라는 건 지금 너무 우리 신체 내 체지방이 과도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신체 내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체가 만드는 거겠죠. 우리 신체가 지방을 만들 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신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해서 지방을 만드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비용을 들여서 지방이란 아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지방이라는 것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비용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지만 그 지방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방은 절대로 감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식단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또 운동을 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량됐다, 계절이 바뀌어서 감량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봄이 되니까, 여름이 되니까 체중이 감량되는 것 같아. 진짜 그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체중이 감소된 이유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당 관리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됐어? 그럼 혈당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피로감과 식곤증이 이전에 비해서 유난히 심한 경우에도 혈당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 식사 전에 밥 나올 때 간혹가다 바로 이렇게 딱 집에 가면 한 상 그득하게 차려져 있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딱 집에 가니까 인제 밥을 막 짓고 있어. 그럼 한 20분 30분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식탁 위에 보니까 초콜릿이 있네. 식탁 위에 보니까 뭐 과자가 있네. 빵이 있네. 그래서 그 빵 한 조각 먹었더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뭔가를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에 피로감이 막 올라가는 경우. 이것도 당 관련되어 있는 대사의 문제점이 많은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자 하는 갈증을 느낄 때, 또 화장실에 자주 갈 때, 또 음식을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할 때, 또 혈당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치아 흐림이나 또 구내염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또는 한 번 발생한 구내염이 잘 낫지 않은 경우에도 혈당 관련돼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얘기 드리면서도 다른 어떤 건강상의 문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아 이게 혈당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 번 발생한 혈당 문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조금의 요런 부분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의 대비 차원에서 혈당 관리 대비 차원에서도 한번 자신의 혈당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혈당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운동과 식단, 영양이라는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혈당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조절할 수 없는 요인은 말 그대로 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보다는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생활 습관의 다양한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식입니다. 과식. 그리고 더불어서 비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비만.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 혈당 관리와 비만의 관련성에 있어서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지방 지수가 높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당 관련되어 있는 질환의 발생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활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뇨 발생률이 높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혈당 관련돼 있는 문제가 많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비만과 이 혈당은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의 경우에는 이 비만 중에서 좀 특이한 비만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뚱뚱한 비만이에요. 마르면 그냥 마른 사람이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마른데 비만인 사람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분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뚱뚱하면 "아 당신 뚱뚱해. 그럼 당뇨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아 당신 날씬한데? 그럼 뭐 좀 괜찮겠지." 근데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뚱뚱한 사람들은 그냥 비만할 수 있는 그 당뇨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근데 이상하게도 마르면서도 비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마른 비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그리고 비만하신 분 외에도 또 관리를 해야 되실 분들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바로 식단 관리라는 분야. 앞서 계속 얘기 드렸죠. 탄수화물 많이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탄수화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도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적정 비율을 봤을 때 탄수화물의 비율이 55% 정도 되면 괜찮다. 한 끼 식사에. 그리고 나머지는 단백질, 그다음에 지질 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생활 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비율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55% 정도를 적정선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80% 이상대가 탄수화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당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김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번 주에도 저는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래서 KTX 안에서 계속 김밥만 먹었거든요. 김밥을 워낙에 좋아해 가지고. 김밥 보면 채소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빵보단 낫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김밥의 탄수화물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저건 탄수화물 덩어리죠. 음. 칼국수도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칼국수. 서울 지난주에 비가 왔거든요. 날씨가 서늘하면
뜨뜻한 국물 생각나잖아요. 거기다 칼칼함을 더하면 정말 좋죠. 그리고 이 면이 이 목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호로록 하면서 그 입술에 닿는 촉감, 그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도 물면 쫀득한데 싹 끊어지는 그 느낌의 탄수화물. 이 칼국수, 이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쌀국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의 비율이 무려 90%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순간 그냥 혈당치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안 되겠죠. 근데 요즘에 이 혈당 관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꾸로 식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꾸로 식단. 거꾸로 식단. 한 상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밥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반찬을 먼저 먹어라.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반찬을 먼저 섭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흰 쌀밥의 섭취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혈당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거꾸로 식단을 즐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먼저 섭취하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단을 하더라도 한 상 다 먹으면 혈당 관리되지 않는다. 거꾸로 식단도 덜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 탄수화물 그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식단을 짜실 때에도 일반적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영양학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말 그대로 영양학 책은 진짜 완벽한 교과서라고요. 제가 왜 완벽한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시는 영양소들을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뭐 나이아신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조절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된대요. 나이아신이. 근데 이 나이아신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아스파라거스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그럼 내가 생각을 했죠, 제가. 작년에 아스파라거스를 몇 번 먹어봤나? 몇 번 먹어봤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아스파라거스를 1년에 몇 번 먹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크롬 같은 경우 요즘에 혈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핫한 영양소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 혈당 조절 제품에 있어 크롬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영양소인데요. 크롬이 어느 식재료에 많이 포함돼 있어? 이건 더 힘들더라고요. 전밀과 밀교와 밀배에 들어가 있대요. 작년에 내가 이걸 언제 먹어봤나? 아니,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이걸 언제 먹어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영양학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식재료를 바탕으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연, 아연. 인슐린 작용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문헌자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연이라는 것은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면역 물질을 만들어준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혈당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비타민 B6, 일반적으로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슐린과 관련돼 있는 문제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했을 때 인슐린의 저항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비타민 B군을 자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신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비타민 B군은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잖아요.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대사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영양학 책에 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을 딱 놔두고 이것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 순서가 쫙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순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타민 B군을 소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저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또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화면 속에 리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하지 않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비타민 B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B군은 부족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E의 경우에도 혈당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셀레늄 역시도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양소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이아신, 크롬, 그리고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E, 셀레늄이라는 영양소는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가 꾸준하게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를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건강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운동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혈당을 끌어올려주는 호르몬을 제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얘기 드렸고요. 이 글루카곤 외에도 혈당 끌어올리는 행위들은 몇 가지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혈당을 끄집어 내려주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신체에서는 이 인슐린이 없어도 혈당 수준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 보시는 운동이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낮출 수 있지? 인슐린이란 아이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근육에 있는 이 당을 받아들이는 문은 인슐린에 의해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수축시킬 때, 즉 운동을 할 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중에 당이 근육 안쪽으로 싹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게 되고 혈당의 수준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운동, 기본적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본이 되는 요소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운동을 언제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을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체지방 관리를 위한 운동과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은 시간대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체지방 관리를 위한 운동은 공복 시에 하시는 것이 바랍니다. 빈속에 운동을 해야지. 빈속에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조금 분해되고 그다음에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운동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혈당과 관련돼 있는 부분의 운동은 식사하신 이후에 한 30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운동을 해주셔야지만 내가 지금 섭취한 열량 에너지원, 탄수화물에 의해서 혈당이 급속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정상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위한 운동은 식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혈당 관리에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식단 관리, 또 영양 관리, 운동 관리를 꾸준히 하실 수 있다면, 지키실 수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은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식단 관리와 영양 관리 또 운동 관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가 되는 글리코다운 제품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니, 새롭게 출시가 되는 글리코다운의 장점보다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가 좀 더 적당하겠죠. 첫 번째,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라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보시면 아니고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안전한가? 안전한가? 왜 안전성이 먼저 나올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혈당 관리를 위한 식생활과 운동과 영양요법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면 건강기능식품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그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양과 식단과 운동이라는 것은 평생 내 신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얘기는 혈당 관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해야 되고, 그 꾸준함을 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역시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즉, 어느 한 시기에 섭취해서 내 건강을 회복하는 제품이 아니라 꾸준히 나의 식생활과 함께 가는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 그 안전함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전함을 보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안전함이 뭐 라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트리라이트 브랜드에서 만들었습니다. 믿고 신뢰하시고 섭취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예로 이렇게 이 예를 들면 어떨까요? 저희 직원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직원끼리 이렇게 결혼할 때 뭐 저희는 뭐 남자 직원 신혼여행 어디가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TV 샀어? 큰 거 샀어?"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남자들끼리는. 그래서 "왜 TV 어디 거 샀어? 뭐 샀어?"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뭐 샀어?"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떤 제품 몇 인치를 샀냐고 이게 물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삼성 거 샀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고개를 다 끄덕입니다. "삼성 거 샀습니다." "LG 거 샀어요." 그럼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삼성과 LG가 TV 잘 만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것이죠. 그 브랜드의 강점, 브랜드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나랑 같이 가야 되는 제품이라면 믿을 수 있는 전문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게 바로 뉴트리라이트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이니까요. 가장 사랑받는다는 것은 재구매율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또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안전성 다음에 필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안전성만 있으면 뭐해? 실제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지. 그 부분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혈당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과연 대중적인 제품일까? 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이라는 어, 몇 그냥 미연에, 천연, 개 있잖아요.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 업체가 원료를 많이 개발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왜 업체에서는 이 원료를 인정받았을까? 소비자가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 원료를 인정해서 제품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제품의 카테고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거겠죠.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눈길을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뼈, 관절 건강, 눈 건강, 기억력 개선, 그 다음이 바로 혈당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자료에 따르면 고시원과 개별 인증 원료를 포함해서 총 27개와 27개 정도의 이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의 기본적인 타겟은 어디일까? 당뇨병 이전 상태입니다. 당뇨 이전. 즉, 전 단계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메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 단계 당뇨, 앞서도 얘기 들었지만 30대 이상의 성인 중에 44% 정도가 전 단계 당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전 단계 당뇨라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최대 40% 정도가 당뇨병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메인 대상자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글리코다운 제품의 주 원료와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다운의 주 원료는 바나바 잎 추출물입니다. 바나바 잎. 익숙하지 않은 원료예요.
바나나도 아니고요. 바잎 추출물입니다. 지표 성분으로 코르솔산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능성 내용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나바잎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은 생소한 원료이지만 인도와 필리핀 등지에서는 대표적인 약용식물로서 민간요법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혈당은 물론이고요. 상처 치료 등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바나바잎은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자부심이 있는, 부심이 있는 그런 작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기능일까? 바나바잎 추출물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슐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요. 일반적으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인슐린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인슐린이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로 이 코르솔산이라는 아이가 세포에 있는 그 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그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소화 효소라는 아이들의 기능을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의 분자량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한마디로 긴 줄넘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 줄넘기. 이 긴 줄넘기가 신체 내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이 줄넘기를 가닥가닥 잘라줘야 됩니다. 그 잘라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가 알파 아밀레이즈나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기능을 낮춰줌으로써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것을, 쪼개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코르솔산의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을 입에 머금고 한 3분 정도 씹어보면 3분 정도 이렇게 씹어보면 처음에 느껴지지 않았던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단맛이 날까? 아밀레이즈, 침 속에 있는 이 아밀레이즈가,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즈가 쌀 안에 있는 당을 다 분해시켰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단맛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맛을 느끼는 순간 그만큼 흡수가 빨라지는 건데요. 이 알파 아밀레이즈와 알파 글루코시데이즈를 억제하는 코르솔산은 한마디로 이 단맛이 나지 않게끔, 즉 쪼개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대두바이오 추출물 이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의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에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 이니비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특징이 식사 전에 먹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전에 섭취하시면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제품 같은 경우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섭취할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 이니비터의 기능 외에도 왼쪽에 보시는 인슐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좀 올라갔어요. 하루 한 번 섭취하시면 됩니다. 좀 편해진 거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다가 하루 한 번 섭취하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대두 발효 추출물이기 때문에 대두는 기본적으로 약간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청국장의 느낌, 대두 발효되는 맛을 좋아하는데 향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좀 불편해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품이 또 그런 향이 또 없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편의성과 기호성이 좀 강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것 외에도 바나바이 추출물의 특징은 많은 문헌 자료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관련돼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나바이 추출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개별 인정형 원료로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고시형 원료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된 케이스예요. 개별 인정형 원료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글루코설, 새로운 글리코다운에 포함되어 있는 원료가 바로 글루코설 원료예요. 이 글루코설을 15일간 섭취했을 때 혈당 관리에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라는 우리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체적인 실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 인체적인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좀 굵직하게, 좀 길게, 장기간 섭취했을 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그래서 인체적인 시험 결과가 8주 정도가 돼요. 2달. 길죠. 그 정도 섭취했을 때 기본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죠. 근데 최근에 나온 이 제품들을 보게 되면 구슬립 밸런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지금 보시는 바나바입 추출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엔 8주였던 것이 어느 순간에서 4주가 됐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슬립 밸런스와 마찬가지로 15일, 2주 정도 섭취했을 때 그 역할을 나타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건강기능식품도 예전 같지 않게 좀 더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런 문헌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나바입이 들어가 있다. 또 인체적인 실험 결과 유의미한 식후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글리코다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내용이에요. 주 원료가 하나가 아니에요. 아나바입 추출물이 기본적으로 주 원료예요. 근데 6가지 주 원료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품명을 보게 되면 글리코다운 아래쪽에 카테고리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나바입 추출물, 이게 주 원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멀티비타민 미네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비타민과 미네랄도 주 원료로 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멀티비타민 미네랄이라는 문구를 쓰기 위해서는 1일 섭취량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양 성분 기준치가 30%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주 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이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크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죠. 크롬은 667%, 나머지 주 원료는 영양소 기준치 대비 100%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이 제품의 색이에요. 이 제품의 색이에요. 다른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지금 보시는 나이아신과 비타민 B6, 비타민 E, 크롬, 아연, 셀레늄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원료로. 또는 한두 가지 주 원료이고 나머지는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6가지 주 원료, 특히 크롬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 기준치 667%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이렇게 특정 영양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영양소에 힘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주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능성 표시는 하지 못하지만 부원료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봤습니다. 인시투라는 부원료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인시투는 국제서행에서 주로 나오는 해조류 두 종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원료를 담은 것을 인시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적인 실험 결과가 있어요. 물론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함량과는 다르지만 그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후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여기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식후 인지기능 개선이라는 문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후 집중력 개선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개선은 뭐야? 밥을 먹으면 똑똑해지는 건가?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급격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한 달 분량과 3개월 분량으로 나올 예정이 있고요. 이 제품의 장점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 원료 바나바이 추출물의 코로솔산 지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분의 기본적인 내용이 인체 적용 실험 결과 혈당 수치의 유의적 감소를 나타낸다는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가치이고 장점이고요. 이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주 원료가 비타민 무기질이 6종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 부원료까지 꼼꼼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인터넷 검색 막 하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바나바입 추출물은 고시용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 그 제품과의 차별성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멀티비타민 무기질 6종이 주원료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과 인시투라는 보기 드문 특별한 꼼꼼한 부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바나바 잎이라고 모두 다 똑같은 바나바 잎은 아닙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뉴트라이트답게 100% 순수한 인도산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바나바 잎을 사용했고요. 또 그 프리미엄 바나바 잎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원료를 인도에서 좀 손꼽히는 전문 기업에 더 납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바나바 잎 추출물은 많습니다. 하지만 뉴트라이트 브랜드를 달고 있는 바나바 잎은 글리코다온이 유일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입증한 제품이 바로 글리코다운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월 중순경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출시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가격이라든지 프로모션 정보 더불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 다음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당뇨병 환자의 2분의 1은 본인이 당뇨병인지 모른다라는 내용.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의 34%가 당뇨병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당뇨병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조차 그 인지하는 시점이 기가 막힙니다. 언제 당뇨병인 거 아셨어요? 일부는 뭐 혈당 체크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 가보니까요. 요즘에 치아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 가보니까요. 신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소변 부는 게 불편해서 병원 가보니까요. 혈압이 올라가서 병원 가보니까요. 그때 의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은 당뇨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즉,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병원 갔다가 그 원인이 당뇨병인 것을 아는 것이 이 혈당 관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한 삶을 또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지키고 또 막기 위해서 혈당 관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뉴트라이트 제품, 글리코다운 제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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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